이거 비슷한 이와 같은 전개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요. 제대로 된 정신과 전문병원이 없었어요. 갖춰지지 않았고요. 많은 수의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은 기도원이나 요양원, 형제복지원,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금도 아예 천막 쳐놓고 농성하시는데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에 치료가 아닌 수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본인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설에 수용된 사례들도 많았어요.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길거리 노숙인들, 연고가 없는 불황자들 중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경기도 외곽의 정신요양원에 수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지금 얼마 됐나요? 35년 가까이 됐거든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살아있는 분들은 지금도 거기 계세요. 제가 그분들 계속 연장해서 그 시설에 계실지 6개월에 한 번씩 연장하는 판정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주소가 다 똑같아요. 서울시청이 주소예요, 이분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되게 무력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1995년도에 이르러서 드디어 정신보건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중증 질환자들의 지역 사회로의 복귀를 저해한다고 해서 이 1995년도에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이 다른 말로 하면 입원을 조장하고 퇴원을 막는다고 해서 2017년에 전면 폐기되고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름에서 보는 것 같이 복지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이 법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복지에 대한 영역도 포괄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인데 사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고요. 입원, 퇴원, 치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법하고 달라 보이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전 정신보건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요. 이전 정신보건법과의 큰 차이점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병적인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은 상황에서도 환자의 입원 의사를 존중해서 입원을 진행한다는 점이에요. 그 얘기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에 상관없이 의사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일반 그냥 우리 단순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이런 일반 정신과 환자분들과 다른 점은요. 증상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판단력을 잃는 거예요. 환청이나 망상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은 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환청, 망상의 내용은 당연히 무시무시한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판단력을 잃은 상태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길을 걷는 해인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해코지할 것만 같은 메시지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그런 실제 말로 듣기도 하고요. 이미 판단력을 잃었는데 이런 상태의 질환자에게 입원하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만약에 그렇게 어렵게 설득을 해서 입원 절차를 진행해서 일단 입원을 했다. 입원을 시켰는데 이 법에는 2차 진단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그 이전 법이 없는 2차 진단 제도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입원하고 2주 안에 그 2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지 병원 원내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을 해서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지. 그 얘기는 제대로 된 치료가 시작될지를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도 치료가 필요한데도 환자가 입원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고 입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제기를 하면요. 2주도 안 돼서 퇴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의 입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 4월에는 경남 진주에서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입원 기회를
미친 안인득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서 1층으로 계단 통해서 내려오던 주민들을 아래층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해 놓은 칼로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5명이 죽었고요. 4명의 살인미수, 그리고 2명의 특수상해, 11명의 방화치상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이 안인등의 칼에 살해당한 5명 중에는 12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도 있었어요. 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죠. 이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질병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암에 걸리면 사람들을 해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중증 정신질환은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요, 타인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중요하죠. 입원을 할지 말지 선택할 자유 중요하죠. 근데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은 물론이고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최근에 제 친구 차승민 선생님이 책을 냈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한동안 막 5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교보문고 판매 순위 5위까지 올랐는데, 제목이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입니다. 유튜브 영상 쭉 보시면은 인터뷰한 영상들 있을 거예요. 기사도 많이 있고요. 차승민 선생님은 정신과 전문의이시고요. 2017년부터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신질환자면서 범죄를 저질러서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수감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무부 산하의 정신과 전문병원이거든요. 이분은 치료를 받으면서 그게 수감 생활인 분들인 거예요.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은. 최근 몇 년간 세상을 떨들썩하게 했던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이 병원에서, 국립법무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차승민 선생님이 주치의로 계세요. 차승민 선생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나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증상의 끝에 범죄가 있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우리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았다면 일상을 유지하며 사회에서도 잘 지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중증 정신질환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회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답이 어떻게 쭉 들어보시니까 답을 좀 내릴 수 있으시겠죠? 입원은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 향상이 아닙니다. 언제든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빨리 치료받아서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서, 질병 상태에서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 향상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